F1 팀들의 올 시즌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2026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가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F1 캘린더에서 가장 표준적인 형태의 서킷인 만큼 이번 바르셀로나에서의 성적이 곧 올 시즌 각 팀의 전력 수준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무대였죠. 하지만 자칫 노잼으로 순위가 나열될 뻔한 레이스에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전략 싸움이 펼쳐졌고 마침내 감격스러운 경애 우승까지 이번에도 다양한 드라마를 써내려가며 또 한 번의 꿀잼 경기를 선사했는데요. 과연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페라리의 우승 덕분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2026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즌 7라운드가 펼쳐지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의 서킷은 차량의 공력 성능, 고속 코너 밸런스, 타이어 관리, 직선 속도까지 모든 요소가 고르게 요구되는 곳인 만큼 F1 캘린더에서도 가장 표준적인 서킷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차량의 장단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각 팀들이 올 시즌 준비한 업그레이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무대였죠. 또한 이번 그랑프리는 향후 시즌 판도에 영향을 줄 여러 중요한 변수들을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FIA는 지난 6월 1일부터 새로운 압축비 측정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기존보다 실제 레이스 주행 온도에 가까운 130도 환경에서도 측정이 이뤄지는 만큼 시즌 초부터 이어졌던 메르세데스의 강력한 파워 유닛 우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가 된 겁니다. 만약 이 변화로 메르세데스의 강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긴 직선 구간에서 페라리가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면 페라리는 다시 한번 챔피언십 경쟁에 불씨를 붙일 수도 있었죠. 레드불에게도 바르셀로나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시즌 초반에도 레드불 포드 파워 유닛은 크고 작은 문제로 성능에 대한 의심을 받았지만 정작 FIA의 첫 번째 추가 개발 및 업그레이드 평가에서는 최고 출력, 배터리 사용 효율, 에너지 회수 성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엔진이? 하지만 문제는 차량이었습니다. RB22는 과체중과 밸런스 이슈로 인해 강력한 파워 유닛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레드불 입장에서는 이번 바르셀로나에서 셰시 경쟁력까지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카를로스 사인스와 페르난도 알론소의 홈 그랑프리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두 드라이버가 속한 윌리엄스와 에스턴 마틴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올 시즌 중위권에서 꾸준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공력 효율과 타이어 관리가 중요한 바르셀로나에서는 차량의 약점이 그 어느 때보다 도드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에스턴 마틴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부진 속에 홈팬들 앞에서도 Q1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과연 홈팬들의 응원을 받은 사인스와 알론소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각 팀의 진짜 전력을 얼마나 냉정하게 드러낼지 이처럼 여러 관전 포인트를 안고 드디어 바르셀로나에서의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여러 팀이 대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점검했던 금요일 프랙티스 1에서는 올 시즌 가장 많은 루키 드라이버가 참가한 세션 중 하나였습니다. F1 규정에 따라 각 정규 드라이버는 시즌 중 2차례 프랙티스 1 세션을 루키 드라이버에게 양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리저브 드라이버와 개발 드라이버들이 그랑프리 주말에 실제 F1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죠. 이번 세션에는 7명의 루키 드라이버들이 프랙티스에 출전했는데요. 맥라렌의 포르나롤리는 노리스의 차를 몰고 5위 기록을 작성하며 좋은 인상을 남겼고 페라리의 베가노비치는 해밀턴의 차를 맡아 페라리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테스트했습니다. 반면 윌리엄스의 리저브 드라이버인 루크 브라우닝은 피네인을 떠나기도 전에 전기기통에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단 한 바퀴도 돌지 못한 채 세션을 마감해야 했죠. 한편 기존 드라이버들 중에서는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피아스트리와 르클레르를 제치고 세션 1위에 올라서며 가장 먼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프랙티스 2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노리스가 금요일 전체 최고 기록을 작성했고 러셀은 단 0.009초 차이로 2위, 피아스트리는 0.057초 차이로 3위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상위 3명의 격차가 0.057초에 불과했을 정도로 맥라렌과 메르세데스의 퀄리파잉 페이스는 매우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롱런 데이터에서는 페라리와 레드불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퀄리파잉을 앞두고 펼쳐진 프랙티스 3에서는 노면 온도가 무려 50도까지 상승하면서 여러 드라이버들이 단 한 번의 푸시랩에서도 원하는 그립을 쉽게 찾지 못했고 타이어 과열은 세션 내내 반복되는 문제로 나타났죠. 그럼에도 러셀은 금요일 프랙티스 1에 이어 토요일 프랙티스 3까지 최고 기록을 작성하면서 퀄리파잉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폴포지션 후보로 떠올랐고 맥라렌과 페라리는 러셀과의 격차는 다소 있었지만 그럼에도 상위권 페이스를 보여준 반면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은 세션 내내 차량의 밸런스를 찾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까지 여러 억가를 당하며 부진을 겪은 러셀로서는 올 시즌의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이번 주말은 러셀이 메르세데스 소속으로 참가한 100번째 그랑프리였던 만큼 프랙티스에서의 좋은 흐름을 과연 퀄리파잉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팀메이트 안토넬리와 맥라렌 페라리 듀오는 얼마나 반격할 수 있을지 모든 이들의
팬들의 관심은 이제 퀄리파잉에 집중됐습니다. 바르셀로나 서킷은 원래 순위 변화가 크지 않은 서킷으로 유명한데요. 추월이 아주 불가능한 곳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트랙 포지션이 중요하고 타이어 부담도 큰 서킷이기 때문에 일단 퀄리파잉에서 최대한 높은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레이스에서의 타이어 전략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단순히 퀄리파잉 한 바퀴를 빠르게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타이어 세트를 어떻게 관리해 레이스에서 전략적 변수를 가져갈지까지도 계산해야 했죠. 토요일 오후에 펼쳐진 퀄리파잉의 전반적인 흐름은 각 팀의 전력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몇몇 팀과 선수들은 나름의 반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우디와 레이싱불스의 퀄리파잉 페이스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Q1에서는 림블라드와 보톨레토가 탑10에 이름을 올렸고 훌켄버그는 한때 5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주말 내내 차량 셋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윌리엄스는 퀄리파잉에서도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캐딜락과 에스턴 마틴 역시 무기력한 페이스였죠. Q1 결과 오콘, 알본, 페레스, 보타스, 스트롤, 알론소가 탈락했습니다. Q2에서는 선두권 선수들의 본격적인 기록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선수들이 1위 기록을 놓고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섹터별 최고 기록을 각각 다른 선수들이 가져간 만큼 특정 한 명이 우수하기보다 구간별로 강점이 분산되어 있었죠. 한편 탈락권에서도 막판 혼전이 벌어졌는데요. 그중에서 로슨과 훌켄버그가 끝내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Q2 결과 림블라드, 보톨레토, 콜라핀토, 가슬리, 베어먼, 사인스가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Q3의 초반은 로슨과 훌켄버그를 제외한 상위권 선수들이 모두 새 소프트를 착용하며 기록 작성에 도전했는데요. 몇몇 선수들의 기록이 완성되기 직전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4-5번 코너 베리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르클레르의 차량이 파손됐고 레드 플래그가 나오며 Q3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죠. Q3 재개 후 마지막 어택에서 안토넬리가 1분 14초대에 들어가며 선두 기록을 작성했지만 고디어 러셀이 그보다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결국 팀메이트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섰죠. 이후 해밀턴이 마지막 순간 엄청난 기록을 작성하며 러셀에게 도전했지만 0.064초 차이로 아깝게 2위에 그치며 그 결과 러셀이 중국 그랑프리 이후 오랜만에 폴포지션을 차지 주말 내내 이어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키미 안토넬리는 3위에 그치며 올 시즌 처음으로 프론트로우가 아닌 곳에서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토넬리는 주말 내내 차량에 대한 감각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그래도 롱런 페이스는 제법 강했던 만큼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 뒤로 노리스, 베르스타펜, 하자, 피아스트리, 로슨, 훌켄버그, 마지막으로 Q3 사고로 기록을 작성하지 못한 르클레르가 10번 그리드를 차지하며 다음날 레이스의 스타팅 그리드가 완성됐습니다. 이번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의 레이스는 타이어 관리와 교체 전략이 승부의 핵심으로 여겨졌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원래부터 타이어 관리가 전부인 서킷이지만 타이어 공급업체인 피렐리는 이번 그랑프리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부드러운 타이어 컴파운드인 C2, C3, C4 타이어를 채택하며 의도적으로 전략 다양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토요일 퀄리파잉 당시 노면 온도가 무려 53도까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타이어 열화가 발생하며 예상보다 더 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됐죠. 레이스 중후반 스틴트에서 타이어 관리가 관건인 가운데 최소 2스탑, 많게는 3스탑까지 고려되는 옵션들 중에서 각 팀들은 잔여 타이어를 언제 어떻게 바꾸며 레이스를 운영해 나갈지 저마다의 복잡한 계산으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 레이스 모든 차량이 스타트 라인에 정렬을 마치고 5개의 불이 꺼지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첫 번째 코너까지의 길이가 긴 만큼 스타트에서 실수 없이 포지션을 지켜내는 게 중요했지만 폴 포지션의 러셀은 깔끔한 출발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소프트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2위의 해밀턴 역시 1번 코너로 향하는 과정에서 안토넬리를 틀어막으며 2위 자리를 지켰고 이로 인해 안토넬리가 옴질하는 사이 노리스가 안쪽 라인으로 3위 자리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안토넬리가 자리 싸움을 잘 지켜내며 최종적으로는 러셀, 해밀턴, 안토넬리, 노리스 순의 선두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러셀은 클린 에어와 신선한 타이어의 이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해밀턴과의 격차를 안정적으로 벌리기 시작했는데요. 해밀턴은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언더컷 위협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그만큼 페라리가 먼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해밀턴은 11랩에 가장 먼저 피트로 들어가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고 이로 인해 비교적 깨끗한 공기 속에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밀턴의 피트 스톱을 본 메르세데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셀을 피트로 불러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반면 안토넬리는 계속 트랙에 남아 러셀, 해밀턴과는 다른 전략을 시도하고자 했는데요. 타이어 열화가 심한 상황에서 한 바퀴라도 더 지체하게 되면 바로 뒤따르던 노리스에게까지도 언더컷을 당할 수 있었던 만큼 안토넬리 역시 결국 15랩에 피트 스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러셀, 해밀턴, 안토넬리의 선두권 전략은 복잡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밀턴이 러셀과의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2위에서 달리는 상황이었고 페라리가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메르세데스에게는 러셀이 3스톱으로 갈지 안토넬리가 2스톱으로 버틸지가 중요한 질문이 됐죠. 28랩 2위로 달리던 해밀턴은 다시 피트로 들어와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며 사실상 3스톱 전략을 선언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메르세데스는 러셀을 불러 해밀턴을
포지션을 커버할 것인가 아니면 트랙 포지션을 유지할 것인가 선택에 기로해서 러셀을 그대로 트랙에 남기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한편 주말 내내 좋은 폼을 보여주며 시즌 첫 포인트까지 노리고 있던 아우디의 훌켄버그는 32랩을 달리던 도중 갑자기 파워 유닛 문제로 리타이어하고 말았는데요. 경기 후 밝혀진 원인에 따르면 앞서 달리던 로슨이 12번 코너에서 살짝 바깥으로 벗어나며 튕겨낸 자갈이 하필 훌켄버그의 차량에 비상화재 스위치를 건드렸고, 이로 인해 자동 안전정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차량 전체가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요즘엔 억가가 트렌드야? 이후 36랩 3위를 달리던 노리스가 피트인하자 러셀도 곧바로 피트인하며 타이어를 교체했고, 안토넬리가 잠깐 선두에 오르기도 했지만 언더컷을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 역시 38랩에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선두권 선수들의 피트스톱이 정리되고 39랩 기준 해밀턴은 1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다만 해밀턴은 메르세데스보다 타이어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피트스톱이 한 번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경기 후반 우승 경쟁은 러셀과 안토넬리 두 선수의 타이어 관리 싸움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41랩 페르난도 알론소가 배터리 문제로 차량을 멈춰 세우며 버추얼 세이프티가 발령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안 그래도 타이어 교체가 필요했던 해밀턴은 이 기회를 살려 사실상 공짜 피트스톱을 진행했고, 그 덕분에 2위 러셀보다 앞으로 나오며 1위 자리를 무사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밀턴이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오자마자 버추얼 세이프티카 엔딩이 선언됐고, 러셀보다 신선한 타이어를 착용한 해밀턴은 곧바로 2위와의 격차를 벌리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진 러셀과 안토넬리는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맥라렌의 노리스 역시 3위의 안토넬리를 바짝 추격하며 세 선수가 쫓고 쫓기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윽고 61랩 안토넬리는 러셀과의 수차례 배틀 끝에 기어이 팀메이트를 추월하고 2위까지 올라왔지만 바로 그 다음 랩 갑자기 엔진 문제로 차가 멈춰서며 아쉽게도 리타이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라리의 르클레르도 파워 스티어링 문제가 생기며 더 이상 주행을 이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리타이어해야만 했죠. 아, 왜 또? 순위 간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2위 러셀과 무려 19초 차이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던 해밀턴은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으며 마침내 페라리 이적 후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24 벨기에 그랑프리 이후 2년 만에 차지한 우승이자 그의 커리어 통산 106번째 우승이었죠. 지난 시즌 페라리 이적 후 줄곧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해밀턴이었기에 우승 직후 감정이 북받쳤는지 그는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다고요. 해밀턴은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먼저 페라리 팀 전체에 큰 감사를 전한다. 한때 이 일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팀이 계속 나를 끌어올려줬고 덕분에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 모든 우승은 저마다 특별하지만 이번 우승은 정말 다르다.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일한 만큼 모두가 이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앞으로의 많은 승리 중 첫 번째이길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포디움 인터뷰에서는 꽤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사람이 과거 루이스 해밀턴의 앙숙과도 같았던 니코 로즈버거였기 때문이죠. 2016 시즌 두 사람은 팀 동료이자 챔피언 경쟁자로서 역사에 남을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특히 2016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는 오프닝 랩부터 충돌하며 동반 리타이어했고, 이로 인해 메르세데스 팀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충돌 사고가 일어났던 그 바르셀로나에서 포디움 인터뷰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과거의 라이벌이 직접 승자를 축하하는 모습은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게 됐죠. 한편 주말 내내 좋은 페이스를 선보였던 메르세데스의 러셀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그랑프리 이후 정말 오랜만에 포디움에 오른 러셀이었지만 사실상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페이스였기에 다소 아쉬운 결과였죠. 그런 인터뷰를 통해 먼저 해밀턴에게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 해밀턴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이 우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역시 깔끔한 레이스를 치른 끝에 다시 포디움에 올라 기쁘지만 오늘 페라리와 해밀턴의 페이스는 정말 강력했던 만큼 메르세데스도 계속 밀어붙여야 할 것 같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를 압박하며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간 맥라렌의 노리스는 3위로 체커기를 받으며 남은 포디움 자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통해 나 역시 먼저 해밀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오늘 레이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팀은 나에게 가능성을 열어뒀고 안토넬리의 리타이어로 약간의 운도 따랐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필요하고 지금은 다른 팀들이 더 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F1에서는 1968년 미국 그랑프리 이후 처음으로 영국인 드라이버 3명이 모두 포디움에 오르는 진풍경이 완성되기도 했죠. 그 뒤로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하자가 각각 4, 5, 6위를 기록했는데요.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은 과거 바르셀로나 서킷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기도 했었지만 이번 레이스에서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등 경쟁팀들의 압도적인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소 아쉬운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맥라렌 역시 금요일 프랙티스에서 꽤나 인상적인 페이스를 보여줬던 걸 감안한다면 일요일 레이스의 순위는 다소 아쉬운 결과였죠. 한편 알핀은 이번에도 더블 포인트를 기록하며 시즌 내내 이어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14위에서 경기를 시작한 가슬리와 13위에서 시작한 콜라핀토가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끝에 이득을 보며 각각 7위와 10위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결과가 눈길을 끄는 또 다른 팀은 레이싱 불스였는데요. 로슨이 8위, 림블라드가 9위로 두 대 모두 포인트를 기록. 레이싱 불스는 최근 3경기 중 2번이나 더블 포인트 피니시에 성공하며 컨스트럭터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중하위권 팀들에게 이번 바르셀로나는 정말 어려운 주말이었는데요. 특히 레이스 직전까지 페이스가 좋았던 아우디는 흑켄버그가 앞서 말한 기묘한 이유로 레이스 도중 리타이어해야만 했고, 보톨러트 역시 스타트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손상되며 결국 포인트 피니시에 실패하고 말았죠. 윌리엄스의 차량은 바르셀로나에서 유난히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사인스가 12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했고, 알본은 레이스 초반 카메라 문제로 피트스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레이스를 포기한 채 테스트 세션처럼 트랙을 달리며 데이터를 수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스의 오콘은 13위, 베어먼은 경기 막판 차량 문제로 리타이어했는데요. 하스의 감독인 코마츠 하야오는 차량의 페이스와 운영 모두 예상했던 결과라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도 앞으로의 경기에서 여러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딜락의 페레스는 신중하게 타이어를 관리한 끝에 14위라는 올 시즌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보타스는 차량 예방 차원에서 15년 만에 리타이어했습니다. 올 시즌 신생팀인 캐딜락에게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서킷이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주말이었죠.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은 홈레이스를 치르던 알론소가 41렙 배터리 문제로 리타이어했고, 스토를 역시 완주에 실패하며 아직은 갈 길이 먼 팀의 암울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알론소 은퇴하지마. 이렇게 2026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는 각 팀들의 올 시즌 전력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마무리됐는데요.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가장 강력했고, 동시에 페라리는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마침내 그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루이스 해밀턴은 자신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우승이라는 결과로 잠재우며 자신의 8회 월드 챔피언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선언했죠. 러셀은 자신의 100번째 메르세데스 레이스에서 포디움을 기록했고, 노리스는 맥라렌을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올렸습니다. 한편 안토넬리는 러셀을 시종일관 압박하며 왜 그가 챔피언십 리더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지만 결국 아쉽게 리타이어한 끝에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은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아직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이번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을 남겨주세요.